안녕하세요. 특별한 남매의 엄마인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이나 뿌리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근본이 상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지도 죽게 되니 먼저 근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근본이 잘못된 나무가 그저 언젠가 썩어갈 날만을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뿌리를 잘못 만난 가지는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던 쪽을 과감하게 절단하고 다시 양지 바른 흙을 만난다면 그 가지 자체가 하나의 뿌리 근본이 돼서 자리를 잡게 되죠. 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남편을 만나 자리를 잡게 됐어요. 저는 부동산 막내 직원이었고 당시 남편은 119 구급대원이었죠. 저는 남편의 정의롭고 아닌 건 딱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도 제가 살면서 얻은 복 중 하나지만 그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이 제게는 큰 복이었어요. 마당에 화단 꾸미기가 낙이고 곧 30여 년을 다닌 회사에서 정년 퇴임을 앞둔 시아버지와 털실로 못 만드는 게 없는 시어머니는 정말 다정하고 좋은 분들이었어요. 왜 그냥 첫 만남부터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시부모님이 딱 그런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시부모님보다도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형님이었죠. 아주버님은 남편과 6살 차이가 났는데 구두 제작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 유독 신발 선물을 많이 받았었는데 받는 저는 혹시 이 인간이 알아서 이거 신고 도망가라고 하는 건가 영 미심쩍었었죠. 알고 보니 구제 제작 회사에 다니는 아주버님 덕분에 샘플로 나온 신발도 집에 많았고 직원가로 싸게 구매가 가능해서 그랬던 거라는 걸 알게 됐던 기억이 나네요. 아주버님은 제가 가족이 되기 2년 전 결혼을 하셨는데 그 당시 20대 후반인 형님은 유치원 교사였어요. 딱 봐도 저 사람 참 야무지겠다 싶은 그런 인상의 사람들 있잖아요. 형님이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처럼 정말 성격도 아주 똑부러져서 종종 시댁에서 진짜 대장은 형님이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사를 따로 안 지내셔서 친정에서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처음 제사를 치르게 됐어요. 도통 무슨 음식이 어느 접시에 올라가고 제사상 어느 위치에 놓이는지 헷갈리는데 그때 저희 형님 옆에 붙으면 문제가 없었죠. 형님, 왜 만둣국이에요? 원래 제사상에는 묵국 같은 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원래 이북분이었는데 이북식 만두를 좋아하셨대. 그래서 재작년부터 만두 빚어서 만둣국으로 올리고 있어. 동서, 그거 그쪽 아니야. 오른쪽 촛대 옆에 놔줘. 형님의 전두 지휘 아래 저도 남편도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주방에서 형님이 위치를 말해주며 건네주는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형님이 참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났는데 저보다 더 어른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형님이 어려웠던 건 아니었어요. 집이 가까워서 시댁뿐만 아니라 종종 밖에서 따로 만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명절이나 집안 행사마다 만나서 끝나면 남은 음식에 술 한잔 하는 게 다였는데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점도 많고 성격도 잘 맞아서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죠. 특히나 저희 둘을 묶어준 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저랑 형님의 음악 취향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승환, 이문세, 해바라기, 이선희, 유재하 등등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 얘기를 시작하면 밤을 샐 수도 있었답니다. 저는 외동이라서 늘 형제 자매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형님도 위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만 둘이라서 여자인 형제를 원했는데 저희 둘 다 서로를 만나면서 평생 갖고 싶었던 친구 같은 자매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시댁이 있는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시어머니께 그 집 며느리들은 어찌 그렇게 사이가 좋아? 라고 물으실 정도였어요. 같이 장을 보는 걸 봤는데 처음에는 정말 친자매인 줄 아셨대요. 형님과 저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저희는 나쁜 일이 생겨도 늘 먼저 달려가서 힘이 되어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교대 근무로 올 수 없었던 남편 대신 먼저 병원에 달려와 덜덜 떨고 있던 저를 안아주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다독여 주던 것도 형님이었고 제가 임신 중이었을 때 형님은 지방에 계신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서 정말 일주일에 4번 이상 저를 찾아와서 먹고 싶은 건 없냐? 이거 내가 임신했을 때 쓴 건데 따로 사지 말고 이거 쓰라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곤 했어요. 특히 제가 형님에게 많이 의지를 했던 건 바로 구급대원인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커졌을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고 몸을 쓰고 또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직업이기에 종종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마음고생을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형님은 제 무릎을 톡톡 두들기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죠. 걱정한다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는 사람 속만 타고 머리만 아픈 거야. 걱정할 시간에 그냥 서방님한테 더 좋은 말만 해주고 둘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시간만 보내. 걱정은 다 나중에 후회할까 하는 건데 그렇게 매분 매초 상대한테 최선을 다해야 후회를 안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제게 인생의 선배가 되어준 것도 형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둘 다 애엄마가 된 후에 살기 바빠서 더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형님의 아들과 제 딸은 연년생이라서 거의 쌍둥이처럼 같이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네요. 저는 제 입맛을 남편보다도 더 꿰뚫고 있는 형님이나 어렸을 때 아토피로 고생한 제 딸을 위해 먼저 병원을 알아보고 바르면 좋다는 연고나 도움이 되는 식습관 정보를 알아다주는 형님보다도 제 이름을 불러주는 형님이 좋았어요. 아무리 친구 같고 자매 같아도 형님 동서지간으로 만난 저희는 늘 서로 형님 동서라고 부르긴 했지만 종종 단둘이 있거나 상황이 너무 편해지면 형님은 종종 저를 희정아라고 불렀거든요. 자주 그런 건 아니었지만 형님이 제가 한 말에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희정이 때문에 못 살아 라고 하면 그렇게 애틋하더라고요. 정말 형님이 제 친언니가 된 것처럼요. 그렇게 7년 동안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주며 살았어요. 서로에 대한 건 모르는 게 없는 정도였는데 그게 제 오만이고 불찰이었더라고요. 하루는 주말에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민아, 무슨 일이야? 작은 엄마, 엄마가 안 일어나요. 대뜸 형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카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 안 일어난다는 게 그냥 계속 잠만 잔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때가 점심때가 지나간 시간이었는데 아무리 주말이어도 너무 늦게까지 자는 게 아니었나 싶었고 또 조카가 집에 아주버님도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하니 바로 제가 달려갔죠. 조용히 들어가서 배고픈 조카에게 간단하게 토스트를 만들어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거실에서 뭔가 짐승이 앓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놀라서 식탁에서 일어나서 거실로 갔는데 자는 형님이 식은땀을 흘리고 끙끙거리면서 잠꼬대를 하는 형님이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형님을 깨웠고 어깨를 흔드는 힘에 화들짝 놀라 깨는 형님의 눈은 빛이 없는 심연 마냥 깊었어요. 어, 동서, 여긴 왜, 여기가 어디야? 형님, 악몽 꿨나 봐요. 아우, 이 식은땀 좀 봐. 어디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잠깐, 지금 몇 시야? 우리 주민이는, 애 아빠는 들어왔어? 지금 3시고 주민이는 제가 토스트 만든 거 먹고 있어요. 저는 주민이가 전화해서 왔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 그렇구나. 아직 안 들어왔어.
내가 요새 잠을 잘 못 자. 어제도 잠이 안 와서 꼬박 밤새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든 거야. 불면증이 왔다는 형님. 눈도 퀭하고 입맛도 없다면서 밥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 후로 형님은 어딘가 좀 불안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랜만에 애들 데리고 만나면 좀 멍해 보일 때가 많았어요. 한창 식사 중에 갑자기 가야겠다고 하면서 조카 손 붙들고 자리를 뜬 적도 있었고요. 또 대화 도중 가만히 딴 생각을 하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한 적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얼굴 보고 만나기라도 했죠. 나중에는 아예 연락도 안 됐네요. 주말에 찾아가면 집에는 아무도 없고 조카는 시댁에 맡겨져 있는 걸 알게 됐었죠. 그러다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든 형님이 먼저 저희 집에 찾아온 날이 있었어요. 저는 저한테 말도 없이 속안의 문제를 썩히고 있는 형님에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또다시 먼저 찾아와 주니 고맙고 또 다행스러워서 신난 마음 꾹 누르고 형님을 환영했어요. 근데 갑자기 형님이 제게 줄 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큰 쇼핑백을 건넸고 거기엔 지금까지 형님이 취미처럼 모아왔던 음악 앨범 수십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걸 왜 절 주세요? 이거 형님이 몇 년 동안 모은 거잖아요. 그냥 요새 별로 듣지도 않고 정리하고 싶어서 저번에 동서가 집에 왔을 때 노래 좋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동서 생각나서 가져왔어. 나 대신 잘 들어줘. 형님에게 앨범을 받은 그날 불현듯 악몽을 꿨었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꿈 내용이 기억은 안 나네요. 그저 앞이 뿌옇게 가려져서 앞이 잘 안 보였고 갑자기 땅이 쑥 꺼지는 느낌에 놀라 화들짝 놀라서 소스라치면서 꿈에서 깼네요.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제 몸을 쎄하게 식히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묘하고 불안한 감정을 애써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내가 요새 좀 피곤했나 보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제 컨디션 때문도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기후 때문도 아니었어요. 며칠 뒤 어쩌면 이 모든 게 모두 약이 됐던 일이고 내가 내 눈앞을 스쳐간 소리 없는 비명을 못 본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만한 문자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기댈 수 있는 희정아, 내가 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어. 라고 시작하는 문자는 형님에게서 온 거였어요. 그 내용은 지금까지 말을 못해서 미안했다. 내게 말하지 못한 건 없었는데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나도 버티려고 했는데 내 의지보다 고통이 더 크네. 희정아, 우리 주민이 좀 부탁해. 우리 주민이도 언젠가 이 못난 엄마 이해할 수 있게 될까? 희정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라는 내용에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그리고 문자 내용 마지막에 있는 어느 숙박업소 주소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있는 힘껏 정신을 차리고 직장에 병가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통받지 않은 형님에게 전화를 하는 걸 그만두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아주버님한테 좀 전화해. 내 전화는 안 받아. 왜? 무슨 일인데? 형님, 형님한테 가야 돼. 형님이 이상하단 말이야. 남편에게 문자에 있던 숙박업소 주소를 보내고 저도 택시를 탔어요. 그 숙박업소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낡고 작은 곳이었죠. 주인에게 형님의 인상착의를 말한 뒤 가족이라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한 뒤 비상키를 얻어서 형님이 있다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단 한 가지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저는 그 순간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보다 조금 늦게 남편이 도착했을 때 저는 바닥을 기어서 이제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는 형님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가요? 뭐가 그렇게 괴로워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나한테 말을 하지. 왜 혼자 끙끙 앓다가 이렇게 떠나요? 대체 왜? 거의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형님의 몸을 조금이라도 더 닦기 위해 고쳐 앉으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실신할까봐 형님에게서 저를 떼어놓고 진정시켰어요. 남편 또한 눈앞에 참담한 광경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형님이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 남편에게 형님이 보낸 문자 내용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 내용을 한참을 보다가 불현듯 침대 아래에 있는 형님의 가방을 들어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형님의 손을 매만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불러 뭔가 건넸습니다. 남편이 내민 건 접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종이에는 희정이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안의 내용들은 그야말로 제 속을 증오로 들끓게 만들었죠. 종이는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못하면 내 영혼이 잠들 수 없을 것 같아서 희정이 너에게 전하고 갈게. 너한테 무거운 짐 맡기고 가서 정말 미안하다. 라고 시작하는 형님이 제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몇 달 전 아주버님의 바람을 알았고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1년 전부터 같은 구두회사에 다니는 유부녀 직원이었고 형님이 그걸 알게 되자 남편은 뻔뻔스럽게 그럼 헤어지자고 한다는 내용이 흐릿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게 하려는 형님을 비웃었고 조롱했어요. 남편도 저도 동시에 그 편지를 읽고 있는데 누구 하나 입에서 소리도 못 냈어요. 형님은 수치스럽고 억울하다고 도저히 이 고통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누구보다 아들 주민이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엄마가 약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게 본인이 남편의 바람에 대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떠난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특히 주민이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만 알고 있었으면 한다고 부탁하는 말이 적혀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정말 한꺼풀 남아있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사라질 것 같다고 말입니다. 아마 제게만 문자를 보내서 숙박업소에도 남편 없이 저 혼자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희정이 너와는 남인데 너한테 제일 어려운 부탁도 하고 또 마지막에 못 볼 걸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이런 치부를 다 보일 수 있는 게 희정이 너뿐이니까 용서해주기 바래. 너한테마저 미움받아 버리면 정말 내가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미안해 희정아. 네 덕분에 그나마 짧은 인생의 마지막이 즐겁고 더 행복했어. 우리 주민이 잘 부탁해. 형님 가방에 있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편지 내용을 증명하듯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가득한 현상된 사진들이 종이봉투에서 나왔어요. 아주버님이 그 회사 동료로 추정되는 여자와 다정스럽게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있었고,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건물로 들어가고 손을 잡고 서로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는 그 추악한 작태가 낱낱이 사진에 남아 있었습니다. 속이 다 울렁거렸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수천 번의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형님의 죽음이 아주버님의 바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형님의 집에서 몇 달 동안 복용했던 우울증 약과 불면증 약이 있었기에 형님의 친정 식구들도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도 믿기 싫은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물론 진실을 밝힌다고 잠든 형님의 영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형님이 조카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제게 마지막으로 했던 부탁이었기에 쉽게 모두에게 진실을 밝힐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유서를 확인한 남편과 저 둘만 참혹한 진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특히 조카에게는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죠. 그래서 형님의 장례식에서 형님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며 형님을 부르는 아주버님을 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았던 사람은 저와 남편 단 둘이었어요.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저는 펄펄 끓는 육개장을 아주버님 위로 쏟고 싶었습니다. 그 꼴을 보면 당장 만천하에
저 인간의 더러운 짓을 밝히고 싶었지만 또 떠난 형님의 말이 생각나서 그저 입을 다물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 눈을 감고 있었는데 형님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다름 아닌 형님이 세상을 떠난 원흉인 아주버님에 의해서 말이죠. 하루는 아주버님이 저와 남편을 시부모님 댁으로 부르더라고요. 뭐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또 안 가자니 시부모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숨 참으면서 갔었네요. 근데 아주버님이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 앞에서 꺼낸 말이 뭔 줄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 재혼하려고요. 이혼해서 딸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가 무려 형님이 떠나고 석 달이 막 지나가는 날이었어요. 제정신인가요? 아마 세상에 이제 본인의 불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저는 경악을 하다 못해 환멸이 났고 시부모님께서도 놀라서 물으셨어요. 아니 무슨 재혼이야 벌써. 민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정철이 너 설마 민이 가기 전부터 만나왔던 여자야? 아니에요. 설마 아니 제가. 뭐가 아니야 이 새끼야. 너 그 유부녀 1년 넘게 만났었잖아. 어디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줄줄줄 내뱉어. 저는 제가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제 입에서 미처 막지 못한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은 건 제가 아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이를 악물고 벌개진 얼굴로 부들부들 떨면서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쥐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그게 무슨 소리? 유부녀? 아니, 1년이라니. 어머니, 제 말 무시하세요. 야, 박정수, 뭘 알고 떠드는 거야? 1년은 무슨 1년? 아주버님의 뻔뻔스러운 얼굴은 한순간 몸에서 떨어진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참지 못하고 아주버님에게 주먹을 날린 거죠. 저도 놀라 입을 손으로 막았고 시부모님은 놀라서 일어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상관 안 하고 고개 숙인 아주버님 멱살을 끌어올렸어요. 이 미친 새끼야. 너 같은 게 내 형이라는 게 통탄스럽다. 재혼? 바람난 유부녀랑 재혼이 하고 싶냐? 불쌍한 형수 죽고 나니까 이제 귀찮은 거 하나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신났냐? 그래서 가족들 다 모아두고 당당하게 그 유부녀랑 재혼한다고 가짜는 발표까지 하고, 그치? 정수야, 제대로 한번 말해봐. 유부녀는 뭐고 바람은 뭐냐? 남편은 애를 끓이는 시부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비극적이고 처량한 형님의 죽음의 원인이 모두 아주버님과 그 유부녀의 더러운 욕망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죠. 시아버지는 힘없이 주저앉으셨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버님의 등을 철썩철썩 치셨어요. 네가 사람 새끼냐? 네가 사람 새끼야? 네가 내 새끼 맞아? 어떻게 네가 민희한테 그래? 주민이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진짜 그만 좀 하세요. 막말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걔를 죽였어요? 지가 지 팔자 꽈서 알아서 갔는데 나더러 어쩌라고요? 나도 할 말 많아. 나 걔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내 재산 절반 깨끗하게 줄 테니까 떨어져 나가라고. 이제 너 싫다고 확실히 했다고요. 제정신이면 그 말 듣고 그냥 더러워서 나간다고 가지. 안 그래? 나도 엄연히 이 일의 피해자야. 마누라가 방구석에서 그딴 선택했다고 손가락질 받는 난 생각 안 해? 그 입 안 다물어? 너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라고 대가리가 그딴 식으로밖에 안 돌아가냐고? 너 살인자야. 사람 인격적으로 살인한 살인자. 저게 이제 형한테 살인자라고 하네?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됐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나 이 말만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나 재혼하는 여자가 지 딸이랑 같이 주민이까지 못 본다고 애를 어디다가 맡기래요. 어머니가 손주 좀 키워주세요.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로 최악일 수가 있을까요? 아내를 죽게 하고 이제 자식까지 버린다니. 믿을 수도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죠. 근데 그 쓰레기에게 시부모님은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아니, 손주가 그런 인간과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 후로 저와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아주버님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꼴에 재혼식을 한다고 초대했는데 가족들 중 단 한 명도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린 조카는 엄마가 떠나고 하나 남은 아빠를 그냥 놓을 수 없었는지 시댁에 오고 거의 한 달 동안은 매일 서럽게 울면서 잠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조카를 안고 불쌍한 내 새끼, 이제 괜찮어. 이 할미랑 같이 살면 돼. 라고 하시며 함께 우셨어요. 제가 자주 가서 옆에서 함께 잠들 때는 어린애가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 참으면서 안쓰럽게 끄끄거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어요, 작은 엄마? 엄마도 없고 아빠도 나 버리고 갔는데 나는 왜 태어났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여기서 써도 될까요? 그 어린애가 바뀌지 않는 상황을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건 정말 보기 괴롭더군요. 그때 해가 바뀌어서 조카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 어른도 겪으면 몇 년은 괴로울 일을 8살인 조카가 감수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조카가 시댁에 와서 적응도 하기 전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위암 선고를 받고 마신 겁니다. 시아버지는 당장 시어머니 간병을 하셔야 했고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와 조카들을 다 책임질 수 없었던 거죠. 시아버지는 애써 왜 못하냐고 아내도 손주도 다 나하고 살면 된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주민이 제가 데려가서 키울게요. 주민이는 죽은 형수랑 이어진 마지막 끈이고 형수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라도 주민이를 책임지고 싶어요. 아버지는 어머님 상태만 신경 쓰세요. 사실 이건 저와 먼저 의논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충동적으로 그렇게 말한 뒤 짐을 챙겨서 조카의 손을 잡고 집에 온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어깨를 두들겨줬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조카를 저희 집으로 데려온다는 선택을 했을 테니까요. 짧은 시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상처를 입은 조카는 한동안 많이 우울해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은 조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매 순간 알려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건지 다행히 조카는 참 잘 자라주었어요. 저와 남편에게는 믿음직한 아들 같은 존재이자 제 딸에게는 평생의 친구이자 든든한 오빠가 되어주었죠. 제 딸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세고 대장부 같아서 동네 골목 대장 같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늘 조용한 조카가 어디서 시비가 걸린다 하면 당장 달려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놔서 그걸 찾으러 다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둘이 중학생이 되면서 어느샌가 이제는 조카가 제 딸을 지켜주더라고요. 딸이 중학교 다닐 때 학원을 가는 날이면 조카가 늘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배웅을 나가더라고요. 겨울이라서 해가 일찍 지니까 위험하다고요. 조카는 공부도 참 잘해서 1살 아래의 딸에게 공부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저희 딸은 영 공부에는 재주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적성을 찾았는데 몸을 잘 쓰고 운동신경이 좋아서 운동을 시켜서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최저 성적 맞출 수 있게 도움을 준 게 바로 조카였고요. 조카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한의대를 목표로 하고 싶었습니다. 딱히 주변에 바로 한의사가 있다던가 한 게 아니라서 한 번은 왜 한의사가 되고 싶냐고 물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아픈 사람을 돕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전통 의술이니까 흥미롭기도 하고요. 저는 해미만큼 다른 재주가 없으니까 공부라도 죽어라 해서 제 길 찾아야죠. 해준 거라곤 그저 곁에 있어준 것밖에 없었는데 조카는 아픈 과거를 잊고 대견하게도 본인의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군대를 제대한 후에 남은 공부 열심히 해서 한의사가 됐고 바로 요양병원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과거는 조카에게
정말 뒤돌아볼 필요도 없는 지나간 시간밖에 되지 못했죠. 하지만 그 과거가 조카에게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조카는 취업 후 병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말만 자취지 저도 그렇고 딸도 남편도 잠 뻔질나게 조카의 자취방을 오고 다녔어요. 그날도 조카가 좋아하는 창난젓이랑 오징어 볶음 등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줬죠. 조카가 역 근처까지 배웅을 하겠다고 나와서 둘이서 걷고 있었는데 주민아! 누군가 뒤에서 조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랑 조카가 동시에 돌아봤는데 그곳에는 아주 남루한 행색의 나이 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깡마르고 까맣게 탄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더라고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지 주제도 모르고 나타났구나 하고요.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 남자는 20년 전 사랑하는 형님의 인격을 살인하고 조카마저 버리고 떠난 아주버님이었어요. 시부모님 장례식에도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던 그 인간이 대체 왜 찾아온 걸까요? 근데 이걸 눈치챈 건 저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제 옆에 있던 조카의 표정도 당혹스러움과 분노로 엉켜 있었습니다. 쭈뼛거리던 아주버님은 조카의 얼굴을 빤히 보다가 그러더군요. 알아보는구나.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애비라고 바로 알아보네. 누가 내 아버지야? 당신하고 할 얘기 없어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작은 엄마 얼른 가요. 잠깐만 주민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라. 나 좀 살려줘. 무슨 얘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당신이 이렇게 나타나. 무슨 염치로 감히 주민이 앞에 나타나. 당신이 사람이야? 재수 씨,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나도 정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온 거라고요. 그럼 죽던가. 왜 잘 살고 있는 애 앞에 나타나서 괜히. 아니에요. 작은 엄마, 듣고 싶네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버린 자식한테 무슨 얘기를 할지. 조카가 원하는 대로 길바닥에서 20년 만에 상봉을 하고 그 자리에서 너절한 인간의 푸념을 듣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한의사 됐다는 소식 들었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1억만 빌려달라는 게 용건이었어요. 믿어지시나요? 이게 버린 자식 앞에서 할 소리냐고요. 내가 지금 같이 사는 집사람한테 5천, 그리고 그 딸한테 5천 이렇게 빌렸는데 아니 갑자기 당장 안 갚으면 당장 이혼이라고 집에서 쫓아낸다고 하잖아. 내가 어떻게 1억을 당장 구하냐. 세연이 그것이 괜찮다고 해서 걔 이름으로 대출받은 건데 이렇게 금방 갚으라고 할 거면 나도 걔한테 안 빌렸지. 지도 이제 돈 벌어서 이자 정도 낼 수 있을 텐데. 주민아, 네가 이 애비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 당장 그 집에서 쫓겨나면 갈 것도 없는데 하나 있는 애비 노숙자 만들 거냐? 제발 부탁이다. 나 좀 살려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 절대 내 앞에 나타나지 못했을걸? 키운 자식 등쳐먹고 이제 버린 자식한테도 뜯어내려고요? 꿈도 꾸지 마. 당신이 나 버리고 들어간 집에서 누구보다 쫓겨났으면 바라는 사람이 나일 테니까. 나 당신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산지 오래됐어. 당신 나한테 부모도 아니고 길거리에 나 앉든 길 가다 객사를 하든 상관없으니까 2번 다시 찾아와서 입맛 떨어뜨리지 마. 알아들어? 작은 엄마 빨리 가요. 이야 주민아. 주민아. 그날 조카는 저희 집에 와서 잤습니다. 아주버님에게는 호기롭게 말하고 전화 남편 앞에서도 괜찮은 척했지만 속은 안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남편이 제게 넌지시 말하더군요. 사실 며칠 전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찾아왔다고요. 아주버님은 조카를 찾았고 남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만나게 하지 않을 거고 피 보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하고 보냈다고 해요. 근데 돈 1억 때문에 꾸역꾸역 조카를 찾아온 거죠. 꼴에 자존심과 염치가 남아있는지
그 후로 저희 집이나 조카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데 일주일 후 술에 잔뜩 취한 조카가 집으로 왔습니다.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바로 눈 풀리는 애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마신 건지 비틀거리며 와서 저와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앉은 조카는 왜인지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주민아, 왜 그렇게 앉아? 다리 펴, 다리. 여기 쿠션 베고 눕고.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어? 내일 아침에 콩나물국이라도 끓여야겠네. 작은 방에 자리 펴놨으니까 가서.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진짜, 진짜 아버지란 인간이 우리 엄마 죽였어요? 그 인간이 우리 엄마 외롭게 죽게 내버려 뒀냐고요. 심장이 철렁하고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카가 많이 취해서 그 자리에서 왜 그런 말을 하냐, 무슨 일 있었냐 묻지 못했지만 자초지종은 다음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카가 잔뜩 취한 날, 조카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아닌 젊은 아가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가씨는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박정철 씨 아내 딸이에요. 박정철 씨 친딸은 아니지만 부녀 사이처럼 자랐고요. 그쪽은 박주민 씨 맞죠? 박정철 씨 친아들.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냥 가세요. 잠깐만요. 저 진짜 절박해서 온 거예요. 박정철 씨가 여기 가면 나한테 빌려간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왜 그 인간이 빌린 돈을 갚습니까? 박정철 씨가 아들이 한의사라고 돈 잘 버니까 제가 대출받아서 빌려준 5천만 원 바로 갚아줄 거라고 여기 주소를 찍어줬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 인간이 당장 내 눈앞에서 죽는다고 해도 동정심 하나 안 생기니까 괜한 수고하지 마세요. 그 인간이 우리 엄마한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돈을 갚아? 우리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시자마자 얼씨구나 나 버리고 새 살림 차린 인간을 내가 미쳤다고 내가 도와줘요? 사고요? 설마 그쪽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엄마가 뭐 때문에 죽었든 무슨 상관인데 그쪽에서 그딴 질문을 합니까? 왜냐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박정철 그 인간 무능하고 경우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내가 알려줄까요? 그쪽 어머니가 왜 당신을 두고 세상을 떠났는지? 그 아가씨는 조카에게 형님이 아주버님의 불륜 사실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말했던 겁니다. 나도 처음부터 안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방문 밖에서 엄마랑 박정철 그 인간이 하는 대화 듣고 안 거예요. 나도 우리 친아빠 두고 불륜으로 만나서 재혼한 우리 엄마가 떳떳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보다 더한 인간이 있었네. 오늘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나도 나 살기 급급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잡을 생각 말고 오히려 놔야겠네요. 나도 불륜 저지른 부모한테 매정하지 못했던 자식으로서 충고하는 건데 행여 친아버지라고 도와달라는 박정철 부탁 절대로 들어주지 마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게 시작이 돼서 평생 못 볼 걸 보면서 살 수도 있으니까. 오늘 미안했어요. 아버지의 내연녀의 딸에게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들어버린 조카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버거워 못하는 술로 자신을 달랜 거죠. 당장 눈앞에서 괴로워하는 조카에게 그저 변명뿐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이 네가 알면 너무 괴로워할 것 같아서 그랬다. 미안하다. 우리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그 어떤 선택도 최선의 선택이 없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조카가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전에 그 인간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제 딸과 함께 있을 때 말입니다. 딸은 우울해하는 조카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조카를 끌고 나가 같이 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아주버님, 그 인간이 나타난 거죠. 딸에게 듣기로는 뭐 네가 안 도와줘서 이혼이니 뭐니 하면서 지낼 곳이 없으니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만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카는 그런 아주버님 앞에 침을 뱉으면서
정말 욕이란 쌍욕은 다 했다고 해요. 당신이 뭔데 내가 내 돈 써가면서 도와? 당신 나 알아? 난 당신 몰라. 길거리에 나 앉으면 나 앉는 거지. 왜 계속 찾아와서 사람 속을 시끄럽게 만들어? 당신이 뭔데? 강하게 나오는 조카를 보고 그 인간은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그럼 고시원 2달치 반값만이라도 도와달라고 머리를 조아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 죽인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는 고시원도 아까워. 아니, 길거리에 있는 신문을 덮고 잔다고 해도 그 신문이 아깝다. 내가 뭘 할 건 줄 알아? 내 인생에서 당신이란 인간 말끔히 지워낼 거야. 내 부모님은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고 여기 있는 애가 내 동생이야. 그리고 당신은 내 인생에 없어. 당신 같은 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 얘기를 딸에게 전해들은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인간을 찾아갔습니다. 연락을 하니 어디 찜질방에 있다고 해서 저랑 남편이랑 함께 갔어요. 저희 아들을 괴롭히는 인간을 처단하기 위해서 말이죠. 남편은 그 더럽고 추접한 인간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들 찾아오면 가만 안 둬. 내가 경찰서 갈 각오하고 네 허리를 접어버릴 테니까 이제 마지막 경고야. 주민이가 왜 네 아들이야? 주민이는 그 개짖는 소리 좀 하지 마. 주민이 내 아들이야. 나랑 이 사람이 키웠어. 네가 네 아내 죽이고 주민이까지 버리고 날랐을 때 가슴으로 품은 게 우리야. 근데 감히 네가 그 더러운 주둥이로 아들을 운운해? 그 몸뚱어리에 어지간히 미련이 없나 봐. 다 잃고 하나 남은 몸뚱아리마저 잃기 싫으면 어디 더 해봐. 나야 예전부터 곤죽 만들고 싶던 너 패버릴 수 있는 변명거리 생기는 거니까. 남편에게 오싹한 협박까지 들은 인간은 다행히 그 후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않았어요. 모든 게 언젠가 제자리로 가듯 그 인간도 제자리로 찾아간 거죠. 조카나 우리 가족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위치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 인간의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그 인간의 마지막은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반년도 지나기 전에 한 병원에서 조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숙박업소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환자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휴대폰 주소록에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연락을 했다고 말이죠. 그 전화의 조카는 세상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제 아버지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인간이니까 2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그 전화에 있는 번호로 다 전화해도 그 인간 걱정돼서 보러 가는 사람 하나도 없을 테니까 괜한 수고하지 마세요. 끊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제 얼굴을 보고 조카는 제 손을 꽉 한번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그 인간한테는 증오라는 감정도 안 남아있어요. 그냥 감흥도 없어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고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제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 그리고 햄이니까요. 드디어 조카가 스스로 깊게 한 자리에 뿌리를 내렸다라는 걸 확인한 것 같았네요. 그리고 그 자리는 진정 조카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이었고요. 조카는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을 버리고 간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복수를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본인의 안에서 지워버린 거죠. 죽어서도 기억하는 사람 하나 없이 말입니다. 어쩌면 외롭게 간 형님을 위해 그 인간도 철저하게 끝에 외롭게 살다 가게 한 건 아닌가 싶어요. 그 후로 아주버님은 저희 가족에게 그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어요. 조카가 연락처도 바꾸고 직장도 옮기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 인간이 이렇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딸에게 들으니 그럴 만도 하더라고요. 그때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조카는 다음날 그 인간이 입원한 병실에 심부름 업체를 통해 꽃을 보냈다고 해요. 바로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말이죠. 당신은 이제부터 나에게 죽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뻔뻔한 인간이 2번 다시 조카의 인생에 산 사람처럼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행동이기도 했고요. 그게 이제는 벌써 1년 전 일이네요. 조카는 오히려 그 인간과의 만남이 모든 걸 해소시킨 것처럼 그 후로 더 밝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곧 새로 옮긴 병원에서 만난 동료 한의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먼 옛날 제게 본인은 왜 태어났냐고 묻던 어린애가 점점 태어난 이유를 찾아가는 걸 매 순간 바라보면서 저 또한 제가 태어난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족을 꾸려서 그 가족에게 내가 살면서 받아온 사랑을 주고 내가 느낀 행복보다 더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조카는 결혼식장에 본인도 신부처럼 부모님 손을 잡고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데 양손에 저와 남편의 손을 잡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입장 전부터 이미 펑펑 울 것 같아서 벌써부터 수분을 다 끊고 눈물이 메마르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앞서 근본 이야기를 하면서 꺾고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뿌리가 어떠하든 근본이 어떠하든 그 근본을 잘라내고 다른 곳에서 좋은 흙을 만나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으면 잘려진 뿌리에 상관없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저와 제 가족이 조카에게 축축한 흙과 따스한 햇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저희에게 대체될 수 없는 아들이자 오빠가 되어준 조카에게도 고맙습니다. 조카에게 늘 네가 무얼 하든 늘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조카를 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말이죠. 자랑스럽고 대견한 우리 아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제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뿌리가 어떠하든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든 양지 마른 흙을 만나 정착을 할 거고 곧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근본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